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곽성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의 진행을 제가 맡게 될 거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학부모님들이 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원은 일단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참석하신 학부모님들 그 명수도 제한을 두고 받았고요. 그리고 모두의 안전에 주의해서 설명에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저희 그 브로셔에도 적혀 있는데 저희가 정규반이 개강이 26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발표가 나면서 저희가 26일에 그 겨울 강좌를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일단은 정규 강좌 시작하는 날짜는 28일로 미뤄졌고요. 혹시 정부 일정이 또 바뀌어가지고 뭐 저희가 더 앞당길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또 수시로 어머니들께 연락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의 순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처음에는 대입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로 과목별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에서 대입 컨설팅 센터 선임연구원과 입시지원 팀장을 겸임하고 계신 김광석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입시하고 있는 김광석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집에 가시려면 빨리 압축적으로 취약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3이시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입시에 대해서 조금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난이도 있는 것도 얘기 드릴 건데 그래도 이해가 혹시 안 되시면 저한테 눈빛을 좀 주십시오. 제가 표정을 잘 읽을 수가 없어서 요즘 설명을 하면 그럼 벌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수능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조금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뭐 난이도가 어땠다, 저땠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학생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시기적절하게 정말 잘 어떻게 보면 지금 집에 계신 그분들을 잘 나신 것 같다는 생각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학생 숫자는 재학생으로 보는 것처럼 한 4만 7천 명 정도가 이미 작년에 비해서 더 급감했고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대략 한 10만 명 정도의 재학생 숫자는 줄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올해 입시와 변동 사항이 많이 벌어지진 않는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졸업생 숫자는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절대적인 재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비율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험생은 줄었는데 재수생의 비율 자체는 늘어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정시에서 성적을 받는 게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한 1000명 정도 늘었거든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조금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조금 학교를 그만두고 계속 그냥 수능을 준비해서 오는 학생들이 좀 생긴 것 같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원서 접수 이제 한 학생들 기준으로 문과 학생들이냐 이과 학생들이냐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결과치가 나오지 않아서 원서 접수한 학생들 기준으로만 일단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형 학생들이 한 13,000명 정도, 나형을 신청한 이제 문과 학생들이 42,000명 정도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내년에는 이렇게 시험을 안 본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기하에서 이제 선택 과목이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과목도 특히 국어에서 또 선택 과목이 나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 과목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잘 선택했냐라고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는 올해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자료를 통해서 내년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형을 선택한 이과 학생들은 한 15만 명 정도, 그리고 나형을 선택한 학생들은 30만 명 정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과 학생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저 같은 사람이 이 표를 보고 문과 학생들인데 예를 들어서 수학 나형을 하고 사탐을 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제 문과 학생인 거고 거기에 이제 과탐까지 선택을 해서 약간 반만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유치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형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사탐 인원을 빼면 대략적으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65,000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54,000명 정도 학생들이 나형의 이제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된다라는 것 정도로만 그냥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교시 결시생 숫자예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줄었다라는 기사들을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작년이나 올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줄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4만 5천 명 정도, 올해는 아무래도 인원 더 줄었죠. 49만 명 정도의 50만 명대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 학생들이 한 6만 명 정도 학생들이 결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한 4만 2천 명 정도의 성적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 정도입니다. 아마 내년 되면 잘하면 실성적 채점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한 30만 명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뭐 근데 예측인 건데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잘하면 뭐 응시생이 더 줄게다 그러면 아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4개년치를 보시는데요. 수능에서 지금 아셔야 될 건 문제가 어렵다, 쉽다 이런 개념은 이제부터 없어지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점수가 그걸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표점이 지금 144점이 만점입니다. 100점 맞으면 144점을 주는 거고요. 그게 1등급이 커서 이제 131점이라 총 점수 차이는 13점의 점수 구간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9점이고요. 재작년에 역대급으로 수능이 어려웠다라고 한 국어 시험에서는 18점 정도의 갭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차피 보시는 것처럼 1등급 컷, 2등급 컷에 있는 점수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3등급 같은 경우 117점이 거의 그대로 간다. 2등급도 123점, 뭐 125점 큰 점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차피 이 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변별력을 바라는 건 1등급 컷부터 만점까지 몇 명이 얼만큼 있느냐 이걸 갖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대부분 배치 점수라는 게 나오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 점수보다 이 점수의 구간이 벌어졌다. 내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느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느냐 갖고 이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점수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는 유불리가 별로 안 생겨요. 어떤 걸 선택하셔도 점수 차이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이 점수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점수를 얼마나 더 잘 맞았냐를 갖고 내년부터는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는 변별력이 더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이과생들이 시험 봤던 학생들 같은 경우 6점 정도 차이가 나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점수 차이가 만점이긴 하지만 6점 정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과 올해의 학생들은 변별력에 있어서는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인다.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2018학년도 같은 경우가 그래요. 4점짜리 한 개 틀리면 표점이 3점 마이너스 되냐 4점 마이너스 되냐 갖고 차이가 또 생깁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차피 4점짜리 하나 틀리면 3점이 마이너스 되는 건 작년하고 올해도 구간이 삐끗하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여기 이하부터가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등급인데 점수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과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크게 코로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평균은 계속 내려가는데 이 2등급부터 3등급 이하 되는 친구들이 성적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수 때 되는 친구들은 예년보다 변별력이 더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상위권 학생들은 변별력은 조금 예년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영 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비 나영이 작년에 역대급으로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149점. 점수 차이가 14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를 좀 못 봤다 할지라도 문과 학생이 수학을 잘 봤을 경우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시험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올해는 9점으로 속도가 낮아졌어요. 이게 물론 결과치가 나와봐서 더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내년에 만약에 똑같이 고3인데 수능시험 보셨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돼요. 시험이 어려웠는데 우리 아들이 시험 못 본 거, 시험을 어려웠는데 잘 본 거 이런 거는 그때부터는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점수만 갖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요.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평가로 나오면서 크게 6급형의 4이나 6급형보다 조금 뭐 더 어렵거나 하는 정도의 시험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한 7% 정도 그리고 올해도 한 7에서 8% 정도가 1등급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건데 평가원에서는 일단 등급 간 점수차를 고려해서 몇 등급은 몇 프로 만들겠다라고 시험 문제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관련돼서는 일단 이 정도 1등급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고 학교마다 변별력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등급간이 점수가 작은 학교들도 있는데 그게 내년부터 조금씩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내년에 영어 점수 구간이 바뀌는 대표적인 두 개 학교가 고려대학교가 바뀌고 서울대학교가 바뀝니다. 그래서 영어의 변별력이 조금 더 강화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보면 시험 성적표 다 보셨을 거예요. 혹시 못 보신 분도 계세요? 다 보셨죠? 모의고사 시험 보면 이 성적표를 드리는데 간혹 못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학생이 갖다 주지 않아서. 성적표 보시면 뭐 원점수 몇 점에 뭐 표준 점수 나오고 100분이 나오고 등급 나오는 거는 쭉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이게 중간고사, 특히나 학기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중간고사 겹쳐, 기말고사 겹쳐. 그러다 보니 그냥 다 찍고 자는 애들도 많았고.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성적표를 갖고 오면 자기가 원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성적보다 더 잘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약간 거품이 껴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시험을 본 학생들이 재학생 기준인데 24만 명 정도밖에 시험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표를 보시면 일단 고등학교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기타 참고 자료라고 해서 몇 프로 정도의 내가 등수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100에서 빼시면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최소 한 4.5% 정도 이렇게 지금 성적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성적을 가지고 작년에 입시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4.5%가 몇 등급이냐, 4.5%가 몇 등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작년보다 학생 수가 줄어서 작년에 1%인 학생과 올해 1%인 학생의 등수는 달라요. 이해되시죠? 어차피 절대적인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수험생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 해라서 아마 올해 입시 결과 나온 게 내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닥뜨려질 가능성이 높을 거고, 거기에 좀 덧붙이자면 이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대 때문에 더 성적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 부분에 내가 등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안타깝게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 등급이 되게 2등급 다 찍었는데도 이 퍼센트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보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참고 자료로 누적표는 넣어드렸는데 이걸 지금 비교해 보실 건 없어요. 올해 거 이제 발표되는 거를 내년에 비교해 보셔야지 아무래도 좀 더 좋을 거고, 요 기준으로는 아마 그냥 대략적인 거. 우리 애가 11월 달에 시험 봤는데 저 성적표 보니까 지금 2%대다, 뭐 예를 들어서 문과는 1%대다 했던 것 때문에 정시 어느 정도 갈 수 있구나라는 걸 그냥 가늠해 보시면 됩니다. 참, 빨리 달려오긴 하는데 제가 마스크를 이거 끼고 하면 참,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일단은 마스크는 꼭 써야 될 것 같아서. 입시제도 변화되는 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험생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 2년 사이에 엄청난 숫자가 줄었습니다. 한 10만 명이 줄었으니까요.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연대, 고대, 서울대 정원이 대략 10,000명 정도 됩니다. 문과 이거 전부 다 합쳤을 때. 그러니까 10만 명이면은 대학교 최소 엄청난 숫자가 이만큼 이제 갈 수 있는 숫자인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인원은 대부분 대학 입학 정원과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2학년도에 내년에 입시를 치르는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크게 출생 인원에서 줄진 않습니다. 조금 뭐 한 10,000명, 1,000명 정도, 1,500명 정도 줄었는데 이 정도 숫자면은 크게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지금 고등학교별로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취합해 보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제 고3 된 학생들은 예년에 비해서 학교에서도 크게 인원수가 더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2018학년도부터 2021까지 수능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까지 인원을 잠깐 비교해 본 건데 지금 그 자료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아마 재수 비율 추정해 놓은 자료예요. 뭐냐면 지금 학생 숫자는 44만 명, 2020학년, 2019학년도가 아마 밀레니엄 베이비 학생들이라서 좀 늘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계속 주는 겁니다. 재학생 숫자는요. 그 재학생 숫자 대비 재수를 하는 학생들인 거예요. 이 재수 비율을 나눈 겁니다. 근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재학생 숫자는 계속 급감을 하고 있는데 재수생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올해도 어떻게 보면 그 숫자가 늘어 있는 상황인 거고, 내년에 입시가 수능이 바뀌어서 올해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대거 재수하는 걸 많이 뛰어든다고 하면 내년에 또한 이 비율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한다는 건 그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학종에 관련돼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벌써 나왔고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이러한 기사들
보신 거는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자사고 외고 폐지하고 싶어 하는 게 교육부의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일정의 어느 학교에서는 되게 예년보다는 더 덜 합격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저 기조가 나왔을 때 지금 대입 공정화 방안이라고 해서 정시 40% 확대, 뭐 학생부 종합 술투명, 뭐 논술 패드 유도, 요거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2022, 2023, 2024 이렇게만 딱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학생부 종합 평가 관련해서 블라인드 평가는 이미 올해 수험생들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 진행된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내년에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시 40% 확대된다고 하는 얘기들은 작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이미 정시 비율이 연세대마다 30%에서 42%뭐 이런 식으로 비율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통 상위권 서울대, 연대, 고대 비중만 하더라도 최소 37%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학교들 보시면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미 40%가 넘어가고 있고요. 보시는 중앙대, 뭐 이대 정도만 조금 그나마 낮은 숫자를 뽑고 있는 건데 이게 의무화되는 건 2022가 아니어서 아마 요 대학들 기준으로는 그냥 요 정도 비중을 넣게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24%에서 31%도 지금 상황이 좀 역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동대, 건대, 뭐 홍대, 숙대 뭐 이런 약간 중상위권 대학들도 지금 비중은 한 40%를 이미 뽑고 있어요. 이게 내년까지 이제 계속 연장이 되는 거고 내후년까지 연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022까지는 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미 진행되는 건 올해 고3 마스터부터 여기까지는 진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 아마 고교 블라인드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걸 다 고3 담임 선생님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명 비슷한 거에 땡땡 처리하는 정도지 크게 막 뭐가 바뀌거나 이 정도는 없었는데요. 근데 아마 올해는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뭐 소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자기소개서 내년부터 이미 고려대학교 자소서 없어지고 서강대학교 자소서 없어지고 외대 자소서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소서를 써서 이제 제출할 수 있는 학교들이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정도. 크게 지금 2022는 여기에 계속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약간 과도기적인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작년에 뭐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제 자료예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다 붙은 사례들이 올해 다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외고 학생이 이제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외고인지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 외고는 총 33개가 있는데요. 모든 학교들이 다 외고가 잘 붙는다, 뭐 국제고가 잘 붙는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19에서 2020학년도 넘어올 때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29%에서 24%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총 합격된 학생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807명, 512명, 403명, 14명 합친 숫자에서 이 비율을 계산한 거라 일본고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산출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원자 대비예요. 저 지원 7,615명 중에 800명 합격한 거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했을 때도 불구하고 외고나 국제고, 특히 과학영재고도 이미 인원이 줄어가고 있는 시점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이 조금 이제 숫자가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합격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꾸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건 중앙대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요 숫자만 발표합니다. 등록생이 일반고냐 아니면 특목고냐 자사고냐 이거를 가지고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냐 탐구형 인재 전형이냐라는 걸 비교합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은 그냥 일반고 학생들이 적는 학업 역량이 우수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 학생들. 탐구형 인재 전형은 탐구 역량이 강한 학생들이 약간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 방법은 탐구형은 서류 100%, 다빈치형은 이때만 하더라도 서류 100%였는데 내년부터 조금 변경됩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다빈치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적는다, 탐구형은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적는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뒤집히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탐구형 인재 전형이 일반고가 74.2%라고 하는 건 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져 있는 상황. 일반고가 많이 붙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거꾸로 이거를 비율 계산했을 때
지원을 6,999명 중에 442명 붙은 거예요. 충원까지 다 합쳤을 때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 등록률은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쓰는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특목고 학생들이 더 비율이 늘어났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작년보다 외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도 줄였냐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일반고를 뽑는 전형인데도 그래요. 보시는 것처럼 탐구형 인재 전형도 일반고보다는 국제고, 가고, 영재고 학생들이 합격 비율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지원자 대비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중앙대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지금 쓰고 있어요. 탐구형을 써야 될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일반고하고 경쟁을 하려고 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처럼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단은 2022학년도에는 두 전형의 전형 방법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별성을 좀 둔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녀석이 아무래도 비공정성에 휘말리고는 있어요. 대학에서는 이걸 너무나 선발하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왜? 정시 선발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지금 자꾸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한다, 뭐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능 제도가 2022부터 조금 변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건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고요. 그 내용 중에서 아셔야 될 거는 일단은 저 EBS 연계율이 50%를 축소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EBS 연계율은 이미 기존에도 70%를 연계된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도 국어 같은 경우 보통은 문학 작품에 거의 대부분 EBS 출제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EBS 출제된 작품 수만 따지면은 작년보다는 두세 개가 줄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이미 간접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간접 연계된 건 뭐냐? 단어만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대부분의 축소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수능이 좀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통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저게 50%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난이도에서 크게 변동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저렇게 앞에서 선택형으로 화법과 작문, 문학, 언어, 독서 이거는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선택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 중에 지금 이제 2022에서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 택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독서는 이제 비문학이고요. 문학은 그냥 말 그대로 문학입니다. 시, 현대시 이런 것들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범위가 이제 수원, 수투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무서운 효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이과 학생들이 통합으로 지금 시험을 같이 산출하고 내신도 같이 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과가 조금 약한 학교들, 이과가 되게 강세인 학교들 같은 경우 문과 학생들의 내신에서 수학이 확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능에서 계속 연결이 될 거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보다는 수학을 조금 덜 잘하니까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성적에서 영향이 상대평가도 이루어지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탐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문과 학생이 사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과탐도 선택할 수 있고 이과 학생이 과탐 하나 사탐도 선택할 수 있게끔 다 연결은 되어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대학마다 이렇게 이과는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문과는 하등의 지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과 공부를 하고 문과를 지원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되게 드물어요. 본인이 수능에서 간혹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로서 문이과를 통합해서 뽑아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의 이과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수리 가형을 하면 10% 가산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과들이 문과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서강대는 다시 또 바뀌어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확률 통계를 하면 이과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정이 돼 있는 한 이과 애들은 무조건 미적분이나 기하, 과탐을 무조건 해야 되는 선택 조건이 놓여지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 있는 대학들을 다 보내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지 전 여기 있는 대학 안 보내도 되는데요 라고 해서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이과생들은 이걸 준비하는 게 맞고요. 문과생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기보다는 확률 통계를 선택해서 조금 더 확보된 점수를 맞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저번 주인가 상담을 하는 분이 외고 학생인데 그런 거예요. 어머님께서 이과 나오셨나 봐요. 학생이 지금 고3 돼서 이제 저거를 수능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문과 학생인데 저 기하를 하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걸 왜 그렇게 선택하시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할 때 기하가 더 쉬우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이 지금 시험 보실 거 아닌데 왜 어머님 기준으로 학생을 기하를 선택시키려고 하세요? 이과생들이 웬만해도 잘 안 하는 과목이 기하인데 괜히 잘못 선택하시면 더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는 미적분보다 기하가 훨씬 더 쉬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는 문과인데 저 미적분이나 기하를 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더 쉬웠다는 이유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보통 문과생들이 저 미적이나 기하를 하려면 그냥 이과로 가시는 게 대학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고 점수가 훨씬 더 낮아지세요. 내년에는 약대까지 생기기 때문에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죠. 내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을 때 점수를 따기 어려우니까. 더군다나 이제 선택 영역이라고 해서 8문항 정도를 저걸 시험 봐야 되는데 저걸로 유불리가 많이 생기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저 8문항 중에서 4문항 이상, 5문항 이상 못 풀게 돼서 점수를 아예 못 받아버린다면 전혀 수학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된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하는 거는 대학에 맞춰서 지금 선택이 되고 있고 문과는 대부분 그냥 확률 통계, 사탐 등과목 하는 게 아무래도 뭐 지금하고 큰 차이 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나눠서 시험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주어지는데 그 선택 과목을 어떻게 점수를 산출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교육과정 평가원에 20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의 그 파일에 보시게 되면 계산 공식이 나와 있어요. 제가 계산 공식을 넣진 않았어요. 되게 복잡한 계산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통으로 시험 보는 과목은 공통으로 표준 점수를 산출할 거고요. 선택한 과목들을 선택한 과목끼리 따로 산출하고 뭐 이런 것들의 과정을 통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많이 생기지 않아요. 아까 제가 올해 수능 예상 등급 컷 보여드리면서 표점 점수를 막 얘기 드렸어요.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수능 같은 경우 수학 가형을 다 맞으면 134점을 줬고요. 나형을 다 맞으면 149점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나형을 선택한 아이들이 훨씬 더 수학 성적이 높잖아요. 한 15점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15점 높은 이 학생들이 이과로 넘어올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지정이 되어 있는 과목들인데 근데 지금은 그 점수를 총점을 맞추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에서 100점 맞은 친구, 이과에서 100점 맞은 친구가 거의 점수가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좋아? 기하를 선택하는 게 좋아? 확률 통계 선택하는 거 좋아에 대한 점수의 유불리는 거의 없어질 전망이에요. 내가 공통 과목에서 얼마나 점수를 잘 맞았냐라는 게 제일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도 공통 과목, 국어도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 과목에서 점수가 유불리가 많이 벌어지면 거기서 점수가 표준 점수가 많이 깎일 수 있으면 특히나 그 공통 과목 때문에 지금 수학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과 학생들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상담했던 학생들, 올해 고3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었냐면 교육과정은 2015 계획과정 바뀌면서 수능은 그대로인 형태를 보는 거고 기하만 빠진 학생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성적표를 갖고 상담을 받으러 왔더니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을 쭉 저희 센터에서 상담받은 학생들 통계를 내보니까 실질적으로 2020학년도보다 2021학년도에 문과 학생인데 이제 수학 점수가 떨어진 친구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모 서초구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전교 1등이래요. 근데 내신이 2.1이 나왔어요. 원래 그 학교는 내신이 1.3 정도 선에서 나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인 건데 예년 동안 계속 비슷했고요. 2.1을 받은 친구한테 올해 몇 등이에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문과 전교 1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학교에는 전교 10등 안에 문과 애들은 2명밖에 없대요. 공통 과목을 어차피 2학년 때까지 선택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과 강한 학교들이 수학이 막 4등급 좀 심하면 뭐 더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국어나 영어는 다 1등급인데 뭐 이런 경우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떨어질 거고 지금 이 표는 1등급을 원래 맞았던 학생이 수학 등급이 그 맞았던 등급보다 더 떨어진 친구들이 비율이 58%는 게 86%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수학에서 점수 따기가 지금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만약에 내가 문과다 하는 친구들은 수학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탄탄하게 수원 수트를 잘 잡아놓는 게 아무래도 점수 따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올해 원서 쓸 때 어땠냐면요. 문과 애들이 이제 경영 가고 싶대. 근데 수학이 3등급이야. 어떻게 써요? 수학 성적이 다른 건 다 1등급인데 수학만 3등급 나와요. 경제 가고 싶대요. 이러면 내신에서 되게 크게 본인이 쓸 수 있는 것보다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해서 쓴 친구들도 있고 일부러 적극적으로 어차피 다 비슷할 거야. 근데 이게 모든 고등학교가 그렇진 않아요. 지방에 가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서울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좀 심한 편이고 지방에는 인원수가 적고 하다 보면 이게 좀 유불리가 좀 안 생기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가 2023만 변하는지 아시는데 내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 일수 과목에 따라서 가산점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 웬만한 고등학교 다니시면 다 해당이 돼요. 크게 특별하게 막 내가 과목 선택을 막 심하게 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 하는 거 아니면 대부분 다 이 점을 충족합니다.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죠. 이 다음 연도가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는 해당이 없으시니까 그건 제가 넘어갈게요. 수시 모집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정시 모집 위주로 조금씩 바뀌긴 할 텐데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한 축을 참정하고 있는데 올해 고3 학생들은 1학기만 날라갔어요. 올해 수시 쓸 때 1학기만 비교과 활동을 못한 거를 내신으로 커버를 해서 갔어요. 근데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1년 반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 날아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비교과 활동을 좀 학교에서 하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미 내년에 비해서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비교과 활동하는 거가 아무래도 제약이 많아졌다는 거. 그러다 보니 이제 숫자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종합전형, 교과, 논술 전형 이렇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교과 전형이 원래 상위권 대학에서는 선발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 내신 좋은 친구들이 지금 교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좀 문이 열렸고요. 지금 작년도 대비 지금 뭐 서강대, 성균관대, 뭐 연대만 하더라도 교과로 선발 전형이 없었는데 그게 생겨서 이제 인원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학종은 그거에 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 거 대비 지금 정시 인원이 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루어질 사항은 수시에 종합 안 되면 이제 정시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그레이드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보통 서영고에서는 교과 전형이 2% 늘었지만 정시 전형이 한 7% 정도가 더 늘었다고 하는 거고 서성안에서는 교과가 없다 보니까 교과 전형이 늘어나면서 종합 전형의 인원이 좀 줄어들고 워낙에 정시 전형의 인원이 조금 더 이제 증가했다라는 것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두 개 축입니다. 학종은 인원이 줄어들고 그 인원 줄어든 것만큼 교과가 생기고 정시 전형이 늘었다라고 하는 축입니다. 종합 전형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방법을 갖고 뽑는데요. 보통은 뭐 내신 성적 반영하고 뭐 비교과 활동 반영하는데 지금은 추세가 아무래도 비교과 활동이 많이 제약이 있다 보니 뭐 봉사 활동 이런 거 거의 못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숫자가 중요해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종합 전형인데 지금 인문계, 자연계 나눠서 표를 따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하십시오. 근데 다만 인원이 늘어나는 대학도 좀 있어요. 뭐 이대 같은 경우는 학종 인원이 다 줄었지만 여기만 유독 좀 늘어났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학생들이시라면 이대 같은 경우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대학들은 중위권 대학들이라서 그냥 자료만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내년에 아무래도 지금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가 필두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더 생겼습니다. 상위권 대학에서는 지금 서울대, 뭐 지역균형 같은 경우 연대 활동우수형 그리고 고대 원래 있었고요. 이대 있었고 경희대가 이제 전에 높진 않아요. 뭐 2개 등급합 5, 뭐 2개 등급합 뭐 5 정도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높진 않은데 이 2개 등급합 5만 잡아놔도 경쟁률이 딱 반 정도로 떨어져요. 그만큼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요즘 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거의 못한다고 해야 되기보다는 잘 준비 안 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들은 조금 더 유리합니다. 특히나 고대 같은 경우 내년에 블루 오션이 될 거예요. 특히 문과 학생들은. 왜? 수학 때문에 등급 따기 어려운데 등급합이 4개 7이에요. 더구나 탐구 2과목까지. 이러면 제가 볼 때는 1단계만 합격하고 이거 맞추면은 웬만하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 거기에 뭐 이대는 원래부터도 내신 성적 대비 잘 가는 편이었죠. 최저 기준이 좀 높으니까.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 경희대가 생겼다는 게 좀 의아해 있어요. 나머지 전형들은 크게 작년 대비 변한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만 원래 서류 100%였다가 지금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 저 면접을 수능 이후에 볼지 이전에 볼지만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중앙대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봤던 거라 아마 경희대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좀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형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능 끝나고 면접 갈래 뭐 아니면 수능 잘 봐서 안 갈래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전형들은 크게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냥 자소서가 외대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전형들은 종합에서는 크게 변동되는 건 인원이 줄어든다는 거죠. 교과 전형은 내년에 인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요. 왜? 안 뽑던 학교들이 교과 전형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신을 충족하고
수능 최저 기준만 충족한다면 대학 가기가 내년에 되게 쉬워져요. 이 전형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할 거예요. 내신이 좋으니까. 근데 다만 수능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교과 전형이 모두 추천을 받으셔야 됩니다. 추천을 못 받으면 지원을 못 해요. 내신 성적이 높고 낮고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추천 인원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 2명인데 뭐 연대나 고대는 5% 4%라서 인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학교마다 보시면 뭐 경희대 6명, 지금 시립대 4명, 뭐 동국대 지금 5명 뭐 이런 식으로 인원수가 조금 생각보다 적은 학교들이 생각보다 이 앞에서 추천받는 인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내신 성적이 추천받을 내신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성적대가 형성되는 거죠. 왜? 제한이 너무 많아져요. 이걸 다 추천받으려면 내년에 진짜 선생님들 되게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럼 보통 1지망, 2지망, 3지망 이런 식으로 받을 거고 뭐가 됐건 내가 내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 못 받는 이런 경우 하지 마세요. 내신이 어느 정도 2점대 단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내가 받고 싶은 추천 전형을 일단 무조건 넣어보세요. 학교에 내셔야지 그래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될 겁니다. 어차피 자기네들이 자가검열을 많이 할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될까? 성적 좋은 애들은 이 밑에 거 안 받겠죠. 그럼 이 밑에 또 비어요. 그러면 이 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성적대의 친구들이 많아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대는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과는 더 심할 거예요. 약대 때문에. 그래서 뭐 최저학력 기준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교과 선택 과목에 따라서 점수가 계산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고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을 뭘 했냐에 따라서 거기에 A, B, C 비율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가 안 좋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근데 대부분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이 A 비율이 뭐 50%, 40% 이렇게 떨어지는 학교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진로 선택 과목 때문에 내년에 조금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아무래도 점수를 좀 깎아먹는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어차피 A 받으면 뭐 20, B 받으면 15, C 받으면 10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그냥 부여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선 유불리가 안 생기는데 지금 서강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만 아마 그 비율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A가 100%야. 그럼 나 점수가 완전히 깎여요. 점수가 안 좋게 나온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거예요. 구독이모사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거죠. 그 성적 몇 개 때문에 내가 이 대학 못 지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대부분의 학교들이 거의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경희대나 뭐 나머지 대학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외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위수, 석차 등급, 원점수 없는 건 아예 그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으니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라는 것 정도고요. 의대 같은 경우는 치대, 한의대, 수의대 내년에 계속 정시 인원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거고 약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내년에 이과는 완벽하게 대학 가기가 정말 좋아지는 해입니다. 여기서 이 특수성을 잘 노리셔야 아무래도 그 효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약대가 생긴데 내 점수가 안 돼. 그런 친구들이 막 대학을 잘 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여기에 편승할 수 있게끔 성적이 나와주는 친구들이 조금 더 이득을 받을 것 같고요. 요건 좀 넘어갈게요. 약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점수대 나올 거냐라고 하시면 약대 보통 최저 기준이 지금 수의학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수의학과 같은 경우 세계 등급합 6 정도가 수능 최저고 세계 등급합 5도 있고 세계 등급합 7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경북대인데 수의대가 1.2예요. 치대가 1.99. 의대가 1.3입니다. 대부분 서열 순위가 수의대가 더 높아요, 점수가. 네, 의대도 점수가 더 낮죠? 왜? 수능 최저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요 정도 때 점수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대신 뭐 아주대 약대라든가 아니면은 중앙대 약대, 이대 약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4개 영역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그 대학들은 눈여겨보셨다가 수능 최저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내신 성적이 낮아도 지원해도 될 정도로 아마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대 입시 결과는 아마 수의대 정도 손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정도만 그냥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냥 줄어든다라는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년에 정시 모집군이 조금씩 변경되는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경희대학교가 그냥 가군에 모집을 하거든요. 의대, 치대, 한의대만 나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희대가 조금 눈여겨보시면 내년에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군이 바뀌지 않는 경희대와 한국외대는 조금의 내년에 영향이 좀 있을 거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내년에 제일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을 가산점으로 주어진다는 거. 근데 2점, 1점은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물론 학과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수능 성적이 좀 컷에 걸려 있거나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1점이면 되게 위험한 건데 아예 수능을 독보적으로 잘 나오면 저거 안 맞아도 들어가는 건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원래 의대만 인적성 봤었는데 치대 수의대까지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과탐 1+1 지원형 하는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학과가 내년에 2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서울대는 무조건 자연계 학생은 1+2를 하셔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근데 내년에는 자유전공은 1+1을 하셔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좀 다른 전형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서울대 자유전공만 노려갖고 1+1을 하는 경우들, 근데 물론 이제 연대 쓰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많이 지원할 거라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등급간 점수가 3등급부터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3등급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수능 잘 나와버리면, 다른 거 잘 나오면 저건 극복할 수 있는 점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사탐을 보통 변환 표준 점수 사용했었는데 그게 내년부터 변표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그냥 표준 점수만 사용해요. 그러면 점수가 조금 유리한 과목들이 생깁니다. 보통은 100분위 성적에 의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원점수 50점, 50점 같은데 어떤 거는 74점 주고 어떤 거는 65점만 주는 과목들도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최소한 100분위로 보정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표점으로 보정을 안 한 상태에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니 그 부분에서 아마 유불리가 더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대는 과탐, 사탐의 비율을 0.8%로 예측해서 0.8로 점수에 곱해요. 그래서 점수를 아예 좀 깎습니다. 그래서 사탐의 변별력은 좀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유불리가 생기는 과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수능 형태가 이래요. 보시는 것처럼 2018, 19, 20학년도에 순위 가형 이과는만 보시면 130점, 133점, 134점입니다. 평균이 65, 61, 58점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평균이 떨어지니까 표점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어려졌다는 하는데 만점자는 계속 늘어요. 165명이 655에서 893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점수는 비슷한데 또 많아졌어요. 평균은 내려갔거든요. 이 현상이 계속 수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쉽게 출제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만 공부하고 나머지 안 하고서 이런 현상이 생겨요. 특히나 지금 이 강동 지역에서 여러 군데로 막 학원들 많이 가시려고 하세요. 뭐 대치동도 가깝고 좀 더 유능한 학원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면 더 좋을지, 이런 시간들 너무 좀 안타깝지만 줄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학습하는 것들, 학원에 오지 않아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고 있어요. 지금 대치동이나 제가 아무리 많이 상담을 해봐도 대치동에 있는 애들이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부 학생들이 그렇게 끌어가는 것 뿐인 거죠. 내가 얼마나 더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냐. 특히나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가는 시간 다 이렇게 허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어차피 본인 공부하는 걸 얼마나 본인이 잘 관리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어요. 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겨울방학 통해서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우리 아이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의 초점에 맞춰서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게 잘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 내년에 뭐 정시가 됐건 수시로 갔건 저렇게 수능 최저 많이 반영되고 수능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인원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너무 오버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빨리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혹시라도 잠깐 기다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먼저 나오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과목별 입시 전략 말씀해 주실 건데 저희 국어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국어는 저희 학원 원장님이 겨울방학에는 수업을 안 하시고요. 수능 수업 전담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오시고 원장님은 이제 1학기 때 내신 수업은 해 주실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실 선생님은 청솔학원에 출강 중이시고요. 수능적 사고력을 통한 확실한 국어를 중시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번 저희 3학년 학생들 수업을 해주셨거든요. 이번 수업 해주신 학생들 중에 1등급이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국어가. 그래서 이번에 수능 국어 1등급 다수 배출해 주신 선생님이십니다. 류성훈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어 영역을 맡고 있는 국어 강사 류성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정부 발표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하실 텐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제가 또 대표적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국어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 슬로건인데 이렇게 번영 국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의적 의미로서 이제 뭐 젊음을 불태우자 이런 의미도 있고 이제 번영하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제 강의 슬로건 이렇게 좀 잡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중시하는 게 좀 각성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각성이 뭐냐면 깨달을 가게, 깨달을 성이에요. 그래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가 각성이라는 뜻인데 아이들 스스로 요 능력치를 좀 갖게 하는 거를 많이 중시합니다. 그래서 강의 슬로건도 그렇고 수업 시간 자체도 저는 애들이 머리가 깨어있고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사고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해요. 이따 제가 그거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지금 이제 분당에서는 재수종합반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촌에서는 고3 단과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강동 제가 와서 생각의 차이에서 고3 이제 수능 위주로만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기존에 여기 생각의 차이 학원 보내주신 어머니들도 계셨을 텐데, 내년 커리를 이제 신동철 원장님이 이제 내신을 전담으로 맡아주시고, 그 다음에 수능은 이제 제가 전담으로 맡아서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쭉 커리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오면 겨울방학 커리는 이제 저랑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강남 하이퍼 의대관을 나가는데, 이제 청설학원도 그렇고, 강남 하이퍼도 그렇고, 이투스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투스가 이제 강남에다가 최상위권을 대상으로 이제 하이퍼 의대관을 만들었는데 내년에 거기 제가 출강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전국형 자사고 김천고도 제가 올해 고3 외부 특강 나갔었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들한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능 국어의 특징이 뭐냐? 일단 어머니들도 여기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능이 뭐의 약자인지를 보면 닭굴수의 배울학입니다. 닭글수의 배학. 그래서 대학에서 닫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게 대학 수능의 모토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이제 올해 강동 지역에서 수업을 하면서 느낀 포인트가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내신 위주의 사고와 내신 위주의 공부만 쭉 해왔어요. 그래서 내신 공부의 특징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내신 공부는 정해진 범위에 누가 더 요 정해진 범위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문제를 맞추느냐 요 승부거든요. 그래서 요 내신 공부는 어쩔 수 없이 성격 자체가 어떻게 형성된다? 수동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모든 거를 그냥 다 정해주고 그 정해진 거를 잘 흡수한 애들이 점수가 나오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내신이에요. 근데 요 지금 수능 국어의 특징을 보셔도 알겠지만 수능은 요 수동적으로 사고하는 순간 망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능은 능동적으로 사고해야 됩니다. 능동적. 그럼 이 능동적이란 게 뭐냐? 제가 수업을 항상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야, 내가 오늘 TV를 보고 왔다. 응? 내 TV에 아이유가 나왔다. 아이유 정말 최고의 가수지 않냐? 한국 최고의 가수지 않냐? 그럼 애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네, 최고예요.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사실 수능적으로 접근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나야 되냐? 왜요? 아이유가 왜 최고예요? 그 기준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에서 문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다 요 능동적으로 발현돼야 돼요. 능동적으로. 모든 정보는 지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국어 영역을 할 때 배경 지식은 필요 없다. 그렇죠? 절대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은 중요하잖아요. 왜? 모든 내용이 지문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게 수능 국어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 강동에 있는 친구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딱 느꼈던 포인트가 뭐냐면 정말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문제가 뭐냐면 얘들을 수능 시험 현장 제가 보낼 때 물론 같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이 문제 풀다가 야! 뭐하노?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 해야 되냐면 얘들 스스로 그 긴장된 시험 현장에서 이 지문이 요구하는 바가 이거고
내가 이거를 찾아나가야겠구나.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게 안 되죠. 그리고 뉴스 보셨을 거예요. 언론에서 지금 국어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 수능 국어 평이했다. 쉬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데이터 나와봐서 알겠지만 지금 올해 수능 1등급 컷이 87점으로 형성됐거든요. 그럼 이 87점이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어머니들이. 근데 역대 제일 어려웠던, 최근 경향을 따져서 제일 어려웠던 수능이 19학년도 수능이었어요. 이때 1등급 컷이 84점이었거든요. 근데 요때 다음으로 제일 어려운 시험이 올해 수능이었어요, 어머니들. 그러니까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쉬웠다라는 근거는 뭐냐면 그거는 전문가들이 풀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험지를. 전문가들 눈에는 쉽게 보여요. 왜? 이 능동적 사고가 다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수동적인 아이들이 풀었을 때 올해 수능 정말 어려웠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왜 어려웠냐? 일단 전문가 집단이 그 수능 시험이 쉬웠다라고 말한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시험을 볼 때 이렇게 글이 있고 요 글에 대한 문제가 다 딸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 지문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지문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올해 수능 평이했다. 작년보다 평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등급컷 보니까 87 나왔죠.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데 슬기롭게 잘 대처했던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자기가 시험 현장에서 안 된다. 이거는 못 푸는 문제다 싶으면 넘길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었던 거, 무조건 풀어야 돼.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나 이거 못 맞추면 대학 못 간다 그랬는데.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제가 이제 고3이랑 재수생들 수업 다 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들. 그래서 압도적으로 현역이 이번 수능에서 점수가 안 나왔어요. 잘 나오기 힘든 구조였고. 물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애들이 공부도 좀 덜 했던 영향도 있겠지만서도 그걸 더 떠나서 최상위권 레벨에서도 점수가 많이 무너졌다. 근데 그 무너진 포인트가 뭐다? 이게 완벽하게 장착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역과 재수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현역 애들은 요거를 같이 병행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어머니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세요. 고3 시기별 특징에 대한 것들을 잘 어머님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3 애들이 12월 딱 말 됐어요. 그럼 2학년 이제 2학기 기말이 끝나고 딱 그 시기죠. 그럼 애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다 각성 상태예요. 눈빛이 막 장난 아니에요. 엄마 나 서울대 갈 것 같아. 막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막 건들면 건들지 마라 공부해야 돼. 이런 상태거든요. 초극 각성 상태. 이게 딱 한 달 갑니다. 딱 한 달 가요. 딱 한 달 가는데 그래서 중요한 시기가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또 어떻게 잡아주냐 이거예요. 사실 3월 초까지는 능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수능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내신 시험 돌아갔다가 다시 수능 국어 돌아왔을 때 이질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 다시 수능 공부 시작할 때 완전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지금 고려하실 때 솔직히 대치동도 많이 고려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겨울방학 때 대치동 보내서 조금 공부를 좀 시켜볼까.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 대치동 보낸대. 누구 엄마 보낸대. 너무 좋대. 뭐 누가 유명하다더라.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몰라요. 근데 뭐 설명회 가보면 군중심리 때문에 옆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옆에 어머니 끄덕거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좋은 강사죠. 물론 좋은 강사인데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대치동은 1대 다의 수업이에요. 물론 저도 뭐 1대1 수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진짜 1대 200, 1대 300의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 지금 수동적 틀을 깨지 못한 애들이 그거를 받아먹는다?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들. 그러니까 대치동도 막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애들 보내시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애들 힘들게 왔다 갔다 지하철 막히고, 지하철이 막히진 않죠? 지하철 힘들게 왔다 갔다 타고 오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중요한 시기. 각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강남에서 넘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오지 마시고, 뭐, 대치동은 사실 국어 같은 거 뭐 2커리, 3커리도 타거든요. 정 대치동을 보내고 싶으시면 뭐 보내시고
조금 능동적 사고 잡고 케어받는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내신 여기로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게 학습의 연속성과 환경적 측면을 좀 고려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동철 원장님이 뭐 내신 진행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수능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게 잘 되고 어떤 게 문제가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보내시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시기를 잘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집중 대비 기간이 쫙 설정되는데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수능적 사고를 놓치기 쉽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적 사고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능동적 사고가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이거를 왜 읽고 있고 이게 왜 문제의 답이고 왜 이게 오답인지에 대한 판단을 못 해버린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되잖아요. 이게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게 된다고 해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실질적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능을 항상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6월 평가원을 보죠. 9월 평가원 보죠. 그럼 6월 평가원 때 1등급이 나왔어요. 9월 평가원 때 3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실수했다. 실수했다라고 얘기해요. 무조건입니다. 제가 못했어요. 이런 얘기 없어요. 무조건 실수했다. 특히 국어는. 왜? 모든 게 다 한글로 읽어져 있고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수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내 실력이 1등급인가? 근데 수학 영역 같은 거를 보면 6월 평가원 때 1등급 나온 애가 9월 평가원 때 3이 나온다? 이런 케이스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데이터 보시면 최상위권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 또는 중위권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 수학은 대체로 안정적이거나 오르거나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여줬다고요. 올해 수능 기조에서. 근데 국어가 압도적으로 무너진 친구들이 많다. 그 이유는 뭐다? 능동적 사고의 틀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고3 애들의 특징이 정확한 이해가 없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동적이다. 가장 대표적 케이스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인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애들한테 의인화가 뭔지 물어봐요. 다 기가 막히게 대답하죠. 왜냐면 시험범위 나왔던 내용이니까. 야, 의인화가 뭐냐? 의인화요. 인간이 아닌 것이 인간처럼 하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겠네, 그냥. 그래? 야, 그럼 인간 같다의 기준이 뭔데? 예? 그냥 휴먼. 이런다고요. 휴먼이 뭐? 왜 인간처럼, 인간의 기준이 뭐야? 대답 거의 못해요. 이게 수동적 아이디어의 특징입니다. 그 능동적 아이디어의 특징이 뭐냐? 수능과 평가원이 제시하는 의인화의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인간이 아닌 것이 인간처럼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아닌 것이 말을 하거나 구체적 감정과 정서를 표출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가장 중시하는 게 아이들의 이 이해에 대한 기준을 바꿉니다. 전 첫 수업 시간부터 이걸 타겟팅하고 들어가요. 야, 이해한다는 건 뭐냐?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은 내 입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또는 구체적 예시를 떠올릴 수 있다.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얘들이 이 본질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제일 중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에 대한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강사 프로필을 보시면, 뭐, 재종반도 하고, 고3 단과도 하고, 또 의대관도 하고, 약간 조금 최상위권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 아니냐. 우리 아이는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힘들지 않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 좀 과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 국어 강사를 하기 전에 원래 개그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까지는 제가 원래 개그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개그맨을 준비를 하고 학교도 그쪽 계열로 나왔었는데 인생에 갑자기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이걸 정말 원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저희 친형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제가 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 나 지금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형이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 공부해라. 그래서 그때 제 나이가 23이었거든요. 공부? 한번 해볼까?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딱 2년 공부해요. 2년. 하루에 15시간씩. 엉덩이에 아직도 그 아픈 그 상처들이 있는데 종기가 날 정도로 앉아서 그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제가 국어를 7등급 스타트 했거든요.
7등급이 어느 정도냐면 이거 나라에서 상 줘야 될 정도예요. 7등급을 1등급 맞기 힘들듯이 거꾸로 7등급 맞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7등급 사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모르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요. 어머니들 생각하셔야 돼요. 저 정말 보물 같은 강사입니다. 왜요? 최상위권 아이들의 눈도 맞추고 하위권 아이들의 눈도 맞춘다? 이런 강사가 흔치 않습니다. 제 말해서 쑥스럽네요. 그렇죠? 네, 이런 강사가 여기 강동까지 왔다. 여기 저 온 이유가 학원 이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생각의 차이. 제가 생각하는 모토거든요.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야 돼요. 절대 똑같은 생각으로서 1등급을 맞는다?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맞는다? 불가능입니다. 제 모든 걸 걸고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저는 7에서 최상위 제가 전국 20등까지 올라가 봤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재별 학습 전략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조금 딥한 내용은 제가 이전 설명의 영상 유튜브에도 찍어놨어요.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글에 이 글을 도대체 나한테 왜 썼냐? 의도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걸 연습하고 문학에서 시 같은 거를 간단하게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 시의 언어란 정확하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시를 쓰는 이유는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기 위해서 고급진 시적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적 언어의 특징은 뭐냐? 바로 함축과 생략이 비일비재하다. 애들이 그래서 시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텍스트가 있다고 보시죠. 어두운 밤이 나를 감쌌다. 그러면 어두운 밤은 이거 긍정적 의미예요? 부정적 의미예요? 부정적이요? 부정적일까요?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생각하는 거죠. 어두운 밤이 나를 감싸? 밤을 감싸? 밤은 무서운데? 부정.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런 포인트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앞에 무서운 어두운 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 밤은 부정적 의미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과 평가원은 40만 명을 대상으로 흔들림 없는 기준으로 제시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깔아서 요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40만 명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요. 애들이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수동적이니까. 내신 배울 때는 얘들아 밤 어때? 여기선 부정적 의미지? 이런 식의 수업만 들어왔거든요. 오, 밤 부정.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동적인 것들을 저는 모든 영역에 다 맞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은 제가 수업 시간은 총 3시간 반을 진행해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선택 수업이 2개는 아니죠. 엄매와 화작으로 나뉘는데 이거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총 수업 시간은 6시부터 6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엄매하는 애들 먼저 제가 30분 수업하고 그 다음에 얘들은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문학과 독서는 공통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30분에는 엄매 애들 테스트 보고 화작 애들 수업하고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거에 대한 고민 있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 엄매를 해야 될까요? 화작을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조금 성실하다. 내 아이가 좀 성실한 것 같다. 엄매시키십시오. 평상시에 내 아이가 조금 친화력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화작문 시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건 좀 성향 차이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의 방향이 조금 결이 달라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설명해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시간의 압박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단독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문을 좀 간단하게 볼게요, 어머니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2021학년 9월 평가, 올해 9월 평가원 지문인데 수많은 아이들의 멘탈을 부셨던 지문이에요. 얘들이 이 지문을 보고 뭐지?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는 거지? 아예 기준조차 잡지 못했던 지문이거든요. 잘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면 이렇게 긴 문장에서 사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미학에서 중요한 문제는 뭐라?
예술의 정의이다. 그럼 능동적으로 반항한다는 건 이런 거라고요. 예술의 정의? 예술을 어떻게 정의한다는 거지? 궁금한데? 밑에서 읽어봐야겠다. 이게 능동적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90%의 아이들은 그냥 이거 미학, 예술, 미적 경험, 정의, 이렇게 쭉쭉 읽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게 문단과 문단 내려가면서 정보량이 계속 쌓이고 그 위에 정보가 처리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고 멘탈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능 같은 결과치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요 밑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술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왔는가. 그래서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란 뭐다? 바로 모방론.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게 예술이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나가 나오면서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외부 세계의 왜곡된 표현을 허용했다. 그러니까 모방은 있는 그대로, 얘는 왜곡. 얘 둘의 생각이 달랐구나. 그럼 이 다른 거는 무조건 문제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약속이 있다고요, 평가원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능동적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1, 3월에 제가 수능과 관련된 기초를 완벽하게 다 정리할 겁니다. 완벽하게 다 정리하고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3월에 평가원과 수능 기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그거 정답 맞추는 거 1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푸는 거 아무 의미 없고요. 이 지문이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어떻게 문제화하는지를 아이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과 그 눈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월과 3월엔 그것만 제가 집중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출에 대한 내용은 다 정리하고 구체적 방법론까지 심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좌명은 제 강의 슬로건은 번역 국어인데 강좌명은 프로파일링 국어예요. 프로파일링 국어. 그래서 이 각 영역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수많은 단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구체적 방법론을 심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 커리를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학원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아마 상담해 주실 겁니다. 아니면은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제 연락처 물어보시면 아마 제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설명회가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가 희생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명회 나머지 것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국어 영역 맡고 있는 국어강사 류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어 과목 설명해 주실 선생님 모셔볼게요. 지금 이투스 온라인에서 강의 진행하고 계시고요. 서초, 예섬 학원 등 여러 학원에 출강 중이신 영어의 전문가이십니다. 정주영 선생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영어인데 제 소개를 뭐 이런 거 빼고 제가 이제 일단 요것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은 이제 거의 한동안 다른 거 절대 안 했어요. 그냥 고1 고2도 안 하고 타 시험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수능 영어만 수능 영어만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랑 약간 좀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저번 주에 시험이 치러졌는데 이 수능 수능 영어에 대한 난이도라든가 그런 거는 굳이 말씀을 그냥 안 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수능보다 조금 쉬웠어요. 아직 지금 채점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1등급 몇 %다 이 얘기는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머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맞았나?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요 정도. 9에서 10.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막 7에서 10까지 얘기하는데 7 무조건 넘어요. 8도 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짜 수능 영어만 파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문제 풀고 이렇게 딱 해보면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딱 깨닫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요 정도인데 이게 지금 이거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져서 약간 난이도를 살짝 쉽게 한 게 아닐까 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올해도 이랬다고 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절대평가 첫 해 10% 나왔는데 그 다음에 확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어머니들께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설명회 잘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요거 잠깐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거 안 되네. 잠시만요.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거만 이게 뭐냐면요.
작년 11월 달에 기사로 나온 거예요. 작년 11월 달.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설문조사를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야 니네가 3월로 돌아간다면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뭐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1위가 영어예요. 이게 영어거든요. 영어, 수학. 일반적으로 요런 설문조사를 한 몇 년에, 한 2년? 3년에 한 번씩 꾸준히 계속 했어요. 근데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기 전에는 거의 1위가 수학이었어요. 그랬다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이제 영어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안 하냐면 한국사 다음으로 영어를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14년째예요. 올해로 지금 14년째 가르치는 건데 수학 다음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는 고3들이 주 2회에도 들을 정도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절대평가 바뀌고 나서 애들이 그냥 영어는 그냥 앉아 싸그리 무시. 그런데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얘네가 이 영어라는 과목이 단기간에 잡히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6월 달에 못 봐요. 공부를 안 하니까 6월 달에 당연히 6평 때 영어를 못 봐요. 근데도 이때까지 애들이 이때 나 영어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영어를 안 하고 국어나 뭐 탐구나 수학을 해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어떡하지 영어 못 봤는데 영어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가요. 9월 달에 영어를 못 봐요. 근데 이때는 애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면 영어가 절대평가잖아요. 지금 다른 과목이 안 어울리니까 영어라도 해서 수시라도 맞춰볼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영어는 다른 과목보다 그나마 등급 올리기가 편하지 않을까? 시작을 하는데 9월 달에 영어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점수가 당연히 안 오르잖아요. 그런 애들이 태반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정시 비중도 높아지고 뭐 고대랑 서울대랑 영어 비중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지금까지 절대평가 바뀌고 나서 올해보다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영어를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이 딱 2개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수능 영어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고1 때랑 고2 때 한 영어는 거의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에요. 내신이고 제가 이제 딱 고3 첫 수업에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고서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정보조사. 그리고 신규생 와도 제가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고1, 고2 때 받은 모의고사 점수를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 모의고사 점수를 완벽하게 다 쓰는 학생 그냥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점수는 일단 쓰지도 못하고 거의 대부분 등급조차도 헷갈려요. 모의고사 등급. 그러니까 내신 등급은 알아요. 근데 모의고사 그만큼 아이들은 이 수능 모의고사에 대한 별로 그 감각이 없어요. 그냥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수능을 고3 돼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수능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걸 아이들이 알고 가야 되는데 몰라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첫 수업 때 이런 얘기해요. 니네 지금까지 수능 공부한 적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수능 공부했는데? 나 고1, 고2 때 학원 다녔는데? 그래서 수능 문제도 풀었는데? 근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능은 어머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인데 수능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수능 공부? 니네 수능 공부했어? 저는 안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걔네가 본인들이 한 수능 공부는 이거예요. 문제 유형별 푸는 방식. 예를 들어서 나 전학원에서 수능 문제 많이 풀었어. 수업도 들었어. 뭐 빈칸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래. 뭐 어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래. 이거 절대 수능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들어보시고 제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근데 요게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요게 안 돼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아이고 잠깐만요. 요게 꺼야 되겠다. 그냥 끄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끄고 어머니들 그 설명의 자료 보시면 앞쪽에 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요거 잠시만요. 요 표. 여기 보시면 이거 갑자기 이게 원래 됐었거든요. 요 표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거기 자료를 보시고 이걸 보시면 요게 최근 10년 동안 여기 지금 다 잘린 거예요. 거기 그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문제 4개를 쫙 나열한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접근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4개를 갖다 놨냐면 수능 영어 1등급이 지금 90점이잖아요. 이 90점이 상징하는 점수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수능 영어란 다시 말하면 3개까지만 틀려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3개까지 틀리면 대부분 이게 3점짜리 틀리지 아이들이 2점짜리 잘 안 틀려요. 물론 2점, 2점, 3점, 3점 이렇게 해서 4개 틀리는 애들도 있지만 얘네들은 거의 없고 거의 다 일단 3점 3개짜리, 3점짜리 3개 틀리고 시작해요. 어려우니까. 3개까지만 틀려야 되는 시험인데 그러니까 이제 89점이잖아요. 3점짜리 3개 틀리면 여기서 2점짜리 하나만 더 틀려도 89점이니까 3개까지만 틀려야 되는 시험인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러면 요 3개까지는 틀려도 되는데 그리고 요 네 번째로 어려운 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고민했냐면 그러면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그럼 이 문제들 역대 최근 10년 요 4번째로 어려운 문제 요 정도 문제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이거를 고민을 해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온들 그러니까 쉽게 나오면 당연히 좋은 거고 이게 절대평가니까 중간 난이도로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무조건 4번째로 어려운 문제 그 문제에서 그 시험에서 4번째로 어려운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무조건 1등급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조사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정답률 40%대 난이도를 잡을 수 있으면 얘는 무조건 맞춰요. 딱 한 번 빼놓고 10년 동안 딱 한 번 빼놓고 이 9번은 요 40%대 정답률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어렵게 나와도 1등급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냥 뜬금없이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안정적인 1등급 만들어 드리겠다. 확실한 1등급 만들어 드리겠다. 근데 영어는 90점 맞아야 되잖아요. 다른 과목은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와서 애들이 다 못 봤어요. 그럼 나도 못 봐도 괜찮잖아요. 상대평가니까.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90점을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안정적인 1등급 이거를 수치해서 요 정도 공부하면 될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제 첫 번째는 요게 포인트예요. 이거를 공략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요 정도 난이도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을 딱 만들어 놓으면 요게 이제 6평이나 9평 때 딱 보이면 내가 올해 수능은 1등하면 나오겠구나.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객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첫 번째랑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요게 가장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수능 영어를 어떻게 하면 요거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요 40% 문제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능 영어를 잘 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영어만 잘하면 수능 영어를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영어를 잘하면 수능 영어를 잘 볼 수 있다? 이거를 깨주는 게 어떤 거냐면 원어민이 수능 영어를 틀려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렇게 다 써 있긴 한데 지금 안 되니까 원어민이 수능 영어를 틀리거든요. 이건 이제 어머님들이 유튜브 딱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원어민이 수능 영어 틀리는 거. 근데 우리 아이들은 원어민보다 영어를 못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원어민보다 영어를 못하는데 근데 원어민도 영어 틀리는데 어떻게 1등급에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원어민보다 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원어민이 지네 나라 말임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 수능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래요. 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 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 이거에 대한 어떤 패턴에 대한 이런 감각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수능이라는 거 이것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일단 실력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영어 실력이 하나도 안 올라요. 막말로. 그러니까 지금 영어 실력 만약에 이 정도인데 그냥 영어 실력이 그대로야. 근데 얘만 공부를 해도 일단 점수는 올라요. 그래 당연히 얘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안 하고 진짜 극단적으로 이것만 해도 점수는 오르는데 이거랑 같이 들어가면 당연히 점수가 오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제가 가장 누군가 저한테 야 네가 가장 잘하는 게 뭐야? 그럼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 점수 진짜 잘 올려요. 아시겠지만 학원은 과외가 아니에요. 과외는 한 명 한 명 이렇게 개인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얘네들의 약점을 다 알아요. 근데 강사는 40년만 넘어가도 솔직히 되게 힘들어요. 애들 점수 올리는 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거의 절반 이상은 점수가 안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인원 뭐 소수정에 뭐 10명도 안 되는 그런 인원 말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점수를 잘 올리냐면 제가 이제 요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드릴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수능 영어랑 관련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 문제점, 아이들이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뭘까? 공통적으로. 3개. 제가 딱 말씀드린 게 딱 3개가 있어요. 공통적인 문제점이. 근데 그게 뭐 단어, 혹은 무슨 뭐 영어로 된 문장, 글 읽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어머님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수능 영어에 관련돼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3개가 뭘까 말씀드리면 단어 같은 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단어는요, 이 등급별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얘네별로 지금 실력이 그냥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단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어는 뭐 얘네 모든 학생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단어 되게 잘해요. 얘네랑만 해도 어휘력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문장, 영어로 된 문장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가장 중요한 3개가 일단은 아이들이 지문을 읽고 이 지문에서 이 필자가 글을 쓰잖아요. 이거 수능 출제자들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 글을 쓴 출제자들이 자기 의도, 필자의 의도 파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핵심 포인트. 이거를 아이들이 파악을 정말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제가 이거를 그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원래 이걸 싸서 준비를 했는데 저게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뭘 그린 거냐면요. 수능 문제 그냥 그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뭐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 그 다음에 얘가 지문. 그 다음에 얘가 선택지. 1, 2, 3, 4. 대부분의 수능 영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제 아이들은 여기를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걸 하고서 공부를 했다 하는데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수능 문제 유형이 되게 많아요. 대입 파악도 있고 세부내용 파악도 있고 뭐 빈칸도 있고 되게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순서랑 3회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상관이 없어요. 빈칸도 상관없어요. 이 순서랑 3회 문제가 있거든요. 이 2개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 문제 유형을 제외하고는 수능은 각 문제 유형별 푸는 방식 이거 솔직히 공부 안 해도 될 정도예요. 뭐만 하면 되냐면 이것만 하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어민이 틀린다. 근데 원어민이 수능 영어에 틀리는 이유가 2개예요. 하나가 뭐냐면 이거 약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어민이 지네 나라 말인데 왜 문제를 틀릴까? 못 틀리냐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빈칸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왜 원어민 얘기를 하냐면 이게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말 잘하잖아요. 근데 수능 국어 영역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재종반에 있을 때 어떤 짓을 했냐면 학생들 대상으로 재수생들 지문 있잖아요. 수능 영어의 빈칸 같은 거 고난도 지문을 한글로 그냥 써줬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빈칸 그냥 이 빈칸 지문을 하나 지문을 한글 해석본을 주고서 뭘 했냐면 니네 이걸 읽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한글로 써봐라고 시험을 본 적 있어요. 아이들 대상으로. 거의 다 못 써요. 한글인데. 한글을 읽고 한 줄로 요약해봐. 다 쓸데없는 말 써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영어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언어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어민이 또 많이 틀리는 거 요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서 배열하는 거거든요. 얘 문장 집어넣는 건데 아이들은 그냥 영어로 해석을 해서 내용상 집어넣으면 되지. 근데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두 개. 아이들이 글을 읽고서 이 포인트 잡는 거. 요거 약하고 이거 되게 약해요. 이 문제 계속 틀려요. 이게 지금 4개가 나와요. 수능에. 총 몇 점? 9점이에요. 등급 하나죠. 너 어머니도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야, 너 순서랑, 고1, 고2 때보다 어려워요, 근데 좀. 근데 지금 한번 물어보시면, 너 순서랑 삽입 문제 잘 푸냐 하면, 고1, 고2 때도 대부분 이걸 틀려요, 꼭. 4개나 나오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지만, 이게 되게 약해요, 아이들이. 두 번째 약점. 마지막 약점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선택지.
매력적인 오답을 소거하는 거에 있어서 어머니도 학창시 어머니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거 시험 볼 때 읽잖아요. 지문이 쉬우면 그냥 답이 보여요. 근데 어려우면 어머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읽고 아저씨 얘는 아닌 것 같아. 얘? 얘는 진짜 아니네. 3번 보는데 얘 좀 이상해. 4번 답 같아. 심하면 얘도 답 같아. 이렇게 돼요. 근데 5번은 아니라고 쳤을 때 두 개로 막 엄청나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쵸? 두 개 막 고민하다가 그냥 얘인 것 같다 하고선 표시하고 다 읽고선 시간이 남으면 다시 보잖아요. 다시 보니까 답이 3번 같아. 고쳤는데 답안지 보면 답이 4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두 개 중에 막 고민했다가 하나 틀린 거 3번 4번 고민해서 나 3번 썼는데 알고 보니까 답이 4번이야. 이런 거를 만약에 다 맞았다고 감안을 하면 야 니네 몇 점 나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2등급 애들 거의 다 1등급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3등급 애들 요번 시험 나 3등급 나왔어. 그런 애들한테 야 너 이거 한번 두 개 중에 고민한 거 다 맞았다고 쳐봐. 너 몇 점이야? 심지어 3등급 애들도 1등급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수능이잖아. 이거 영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영어 실력이에요? 얘 영어 실력 이거 다 영어 실력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 실력은 따로 잡아주면 돼요. 영어 실력은 있잖아요. 단어 외우고 영어로 된 글 읽는 거 이건 제가 길 딱 잡아주고 틀 잡아주고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 치면 이거는 혼자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얘들은. 혼자서 할 수 있죠. 그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요. 애들이 이거 언제 분석을 해요, 지네들이.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수능에 최적화된 수업을 들으려고 듣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아이들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거를 제가 좀 빨리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랑 궁극적으로 요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계속 이렇게 해서 고쳐서 틀리고 고1, 고2 때도 고쳐서 틀리고 되게 신기한 건 늘 두 개 중에 고민했는데 답은 나는 얘 골랐는데 답은 얘가 되는 거. 만약에 이거 고민했는데 1번이 답이야. 이러면 이건 실력이 문제고 근데 이런 것보다 두 개 고민했는데 그래서 난 얘 썼는데 답은 얘. 이럴 때가 진짜 많아요. 이거는 계속 여기에 낚이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만든 그 매력적인 오답에 계속 낚이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 패턴을 공부를 하면 돼요. 계속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낚는 이유가 걔네들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거 고르겠다. 패턴이 정확하게 있어요, 이게. 그냥 걔네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패턴을 역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이거를 굴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 1등급이건 2등급이건 3등급이건 간에 완벽한 1등급. 그러니까 늘 시험 볼 때마다 100점 나오는 애들.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다 약점이에요. 1등급이 나와도 나는 순서 수업이 너무 완벽해. 이런 애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정말 그냥 100점만 나오는 애들 말고는 계속 낚여요. 고난도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수업은 요거를 1년 내내 계속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 커리큘럼이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거기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커리큘럼 뒤에 있긴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1년 내내 요게 들어가요. 1년 내내 여기 들어가는데 요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영어는 EBS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문이 똑같이 나와요. EBS 지문 중에 7개가 수능에 그대로 나와요. 수능에 그대로 나오는데 요 EBS 수업할 때 많은 강사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찍기 수업을 되게 많이 해요. 야, 몇 번 문제에서 여기서 뭐 나온다 계속 이제 그냥 EBS 쭉 훑으면서. 근데 이거는 영어 공부도 아니고 수능 공부도 아니에요. 그쵸?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쵸? 이런 수업 절대 안 해요. 저는 뭐 하냐면 EBS 지문 가지고 요거 해요. EBS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 있죠. 이제 시작하는 겨울방학 때는 기출을 가지고 요거를 돌리고 EBS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3월부터는 EBS 지문을 가지고 요거를 해요. 전지문을 하는 게 아니라 찝어서 해요. 나올 만한 거. 그래서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투스에서도 이제 옛날에는 이투스에서 어디 사이트든 적중 광고를 했어요. 요번 6평, 9평 수능 이렇게 적중했다. 제가 적중 가장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진짜 적중을 잘해요. 왜 그러냐면 그 EBS 지문이 대충 600, 700개 되거든요. 67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맨날 저는 이제 수능만 계속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올지가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번에 7개 중에 5개가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제 수업 중에 제가 이제 좀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어떤 자료가 있거든요. EBS 자료가 있는데, 시크릿 노트라고, 거기서 그냥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5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EBS를 저는 이제 자료 같은 걸로 아이들이 요거 할 수 있게도 하면서 EBS 지문을 가지고 수능 공부를 해요. 그냥 아이들이 시간 버리는 수업이 아니라 요렇게 아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1년 내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안 할 거예요. 올해도 거의 안 할 건데, 그러면 학원에 있을 때만큼은 본인이 진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수업 방식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으면 문제가 잘하는 아이들이나 못하는 아이들이랑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과외 같은 경우는 딱 얘 한 명 집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수업은 그게 아니라 저는 수업 방식이 거의 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제가 혼자 문제를 쫙 풀고 수업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거의 1년 내내 수업이 이렇게 진행돼요. 아이들이 숙제를 해온 거 말고, 숙제를 말고 혼자서 문제를 풀어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뭐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풀어요. 시간을 딱 재요. 1분 30초. 시간을 재고, 이 시간에 재고 딱 요게 끝나면 두 번째 요 문제에 대한 해설이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방금 풀고서 내가 지금 못 틀렸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풀었지, 내가 약한 거 뭐지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야 니네들 여기 이거 이제 풀자. 근데 이 전에 이미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려줄 거 아니에요? 알려주고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바로 딱 거기서 내가 뭘 틀렸는지 약점을 딱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아이들이 이런 데서 아이들이 낚일 수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업할 때.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저렇게 해서 틀렸는데 이거를 딱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점수 잘 올린다는 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점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매주 이제 수업 같은 거 할 때 이제 단어 시험을 보고, 단어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과를 못하면 저 같은 경우는 통과할 때까지 남겨서 이제 딱 단어를 재시험 봐요. 재시험 보고, 아이들이 이제 한 달 정도, 4주 정도 수업을 했을 때,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나. 그래서 이거를 그 애 한 명 한 명 개개인에 대한 그런 한 달, 4주 정도의 그런 총평? 이걸 이제 어머님들께 문자로 드려요. 자세하게. 얘는 이런 게 장점이고 이런 게 약하고 수업 때 집중이 어떻게 이렇게 이게 이제 문자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뭐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도 계속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하는데 내신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학원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내신을 하는 쪽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애들을 이제 맡아서 책임감 있게 얘네들 계속 수능 때까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표가 허락되는 한 거의 최대한 가르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신까지 할 거고, 제가 이제 준비했던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진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막판에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뭐 9월 달부터 공부 이런다고 해서 절대 올리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영어가 내년에 더 중요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그냥 영어 절대평가니까 안 할래, 나중에 할래, 지금 급한 건 다른 거야, 그렇게 아이들이 말을 하더라도 어머님들께서 좀 잡아주셔야 돼요. 영어는. 그래서 잡아주시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수능 자체에 대한 지금 학습, 영어 학습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이런 게 수능인데 이런 거에 대한 학습 이거 들어보시고 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그러면 믿고 한번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정말 이제 유동생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진짜 좀 잘해야 되잖아요. 믿고 맡겨주시면 내년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1등급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영어 정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수학 선생님 모셔볼 건데요. 지금 수학 선생님은 강남 대성학원이랑 대치에 있는 이강학원 등 여러 학원에 출강 중이시고요. 강남 대성 강의평가 최우수 강사에 빛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신민우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신민우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엊그저께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 수능 봤잖아요. 근데 이번 수능에서도 확실하게 평가원의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뭐 얘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어려운 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를 잘 했는가, 그것 때문에 점수가 많이 갈렸습니다. 즉 중간에 10번대 그리고 20번대 중후반에 거기 있는 문제들을 얼마나 잘 처리했는가가 사실상 이번에 수능을 가르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수학 준비 자체가 정말 예전처럼 그냥 기본 쌓은 다음에 제일 어려운 하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를 올라갈 때마다 이 탄탄하게 완벽하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실수? 뭐 컨디션이 좋은 날은 잘 보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못 보고, 그게 아닌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수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런 시험에서 잘 볼 수 있는 거, 항상 학생들이 풀이에 근거를 가지고 풀이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초반에 공부할 때 근거가 없어요. 문제를 푸는데 그냥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서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근거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올해 2021학년도 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시킬 겁니다. 본인이 문제를 푸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게 풀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킬 거예요. 왜? 나는 왜 이 풀이를 진행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 거고요. 예, 지금 아까 뭐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지금 뭐 강남대성학원이랑 뭐 대치동 학원들에서 지금 이제 강의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강동 쪽에서는 지금 여기 원장님하고 어떻게 친분이 돼가지고 올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사실은 강동 제외하고는 다 대치동하고 대성학원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치동에서 하는 강의 여기에서 똑같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똑같은 거 넘어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관리에 치중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대치동하고는 또 학원 동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우리 학생들이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반에 들어와 있어도. 그 편차를 잡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교 선생님이 항상 저보다 학생들보다 일찍 학원에 와서 학생들이 일찍 와서 충분히 질의응답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제가 수업을 하는 방식에도 학생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학생들이 한번 학원에 오면은 시작할 때부터 조교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교 선생님이 계속 있고, 제가 수업을 들어오면 조교 선생님이 나가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수업하다가 자 잠깐 쉬었다 하자 하고 나가면 조교 선생님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은 계속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수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관리를 해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큰 커리큘럼 1년짜리는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사실은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이 실전 개념이랑 기출 분석인데, 이 두 가지가 딱 이 두 가지가 이번에 겨울에 1월부터 2월, 3월 그리고 중간고사 휴강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진행이 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실전 개념이라는 거는 그냥 개념, 우리 내신할 때 쓰던 그런 개념 아니고요. 진짜 수능에 나오는, 수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그 개념 수업을 할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들으면 알아요. 아, 이게 어렸을 때 했던 고등학교 1, 2학년 때 선행 또는 내신으로 했던 그런 개념하고 다른 얘기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보고 나면은 이게 그냥 이해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또다시 활용이 되는데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서 활용이 되고 해서 그거를 쭉 다 보여줄 거예요. 우리 수능에서 활용되는 정도를. 그걸 하면서 기출 분석을 같이 할 겁니다. 여기저기 이제 온라인 설명회나 이런 데 보시면 기출 문제 중요하다, 분석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은 절대로 분석할 수 없어요. 그냥 푸는 거죠. 기출문제집, 마플, 자이스토리 사다가 그냥 푸는 거지 절대로 분석할 수 없어요. 그럼 분석은 누가 해? 제가 해야죠. 얘들아, 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풀이가 뜬금없이 나와서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얘는 왜 이렇게 풀었는지,
그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 풀 때 답 보지 마라. 너 혼자 스스로 고민해서 해야 믿게 된다. 근데 우리 친구들 고3인데 한 문제에 2시간씩 3시간씩 끙끙거리면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학생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답 보지 말라고 하는 게 10명 중에 9명의 친구들 답 봐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보냐 하면요. 답을 봐요.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이러면 되네? 이래요. 그럼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그게 분석이고 내가 왜 이런 풀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 답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풀이가 왜 나오는지 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그건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왜 우린 이런 풀이를 해야 되는지 계속 그 이유를 알려줄 거예요. 그게 되면 이 해설지랑 본인이랑 갭을 줄여나가는 그 과정을 할 수 있게 되면 답을 봐도 돼요. 왜냐면 답을 봐도 이렇게 풀면 답 나오네. 난 이 생각을 나는 생각을 못했는데 얘는 이렇게 했네. 가 끝이 아니라 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15분 동안 봤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그걸 찾게 되거든요. 그걸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개념하고 분석하는 요 12월 말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강좌에서 거의 우리 학생들의 기초가 다 완성이 돼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힘을 진짜 많이 쓸 거고, 사실은 3월에 이제 내신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 내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 진도를 막 뽑을 수가 없어요.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휴강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내신은 여기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계시는 내신 전문가 선생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이제 내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신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해도 되죠. 뭐 내신이라 봤자 똑같은데 그래도 저는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 내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능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에 휴강을 들어갈 거고요. 그 기간에 여기 학원에서 내신 전문가 선생님이 이제 또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신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애들이 뭔가 하나를 빵 할 수가 없어요. 요만큼 하고 나서 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은 제가 이 중간에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풀이에서 그냥 주제별로 보여줄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딱 학습, 끊어갈 수 있는 그런 강좌로.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풀이에 들어갈 때 여기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나가는 강남대성학원 혹은 뭐 S2 야간반 최상위반에서 대치동 최상위반에서 들어갈 때 학생들한테 제일 반응이 좋은 강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까지 가려고 했을 때 그 밑에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얘네들을.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 파이널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짜리 커리큘럼이 쭉 들어갈 거고요. 이 파이널 하면서 여기 있는 테마 특강이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는 신유형 그리고 새로운 심화 유형 많이 볼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이 객관식에서 21번이 제일 수능에서 어려웠다가 아니고 20번에서 너무너무 많은 당황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되어 있는 오답률에서도 21번보다 오히려 20번을 더 많이 틀렸어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그 20번이 신유형으로 나왔거든요. 이번에. 합성함수에서 치역이 고정되어 있는 신유형 형태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본 친구냐 해보지 않은 친구냐는 다를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했던 교재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합성함수인데 치역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 고정, 0, 어떤 건 1, 2 숫자로 정해져 있는 거. 그거를 제가 했는데 그런 형태의 유형이 나왔는데 그거를 한 번이라도 봤냐 그렇지 않으냐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여주려는 강좌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구체적인 그 계획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제가 가장 이런 설명회에서 쭉 내 수학이 어떻습니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사실 그런 건 직접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그런 설명은.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자체에 그 어느 선생님과 비교를 해도 우리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다른 수업들은 그 어느 선생님과 비교를 해도 제가 충분히 우위에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에서 제가 만들어줄 거는 우리 학생들이 그냥 어찌저찌 나 많이 배웠어. 한 바퀴 돌렸어. 두 바퀴 돌렸어. 그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 보여줄 겁니다. 처음에 개념할 때부터 하나 배웠지? 여기까지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심화할 때 또 이만큼 보여줄 거예요. 위에까지 계속. 커리큘럼을 잘 보시면 알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것만 끝내요. 수투만 끝내요. 미적만 끝내요. 확통만 끝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 문제풀이 심화가 들어가요. 다 끝내요. 차례대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애들이 똑같은 반응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엄마 나 까먹었어. 그거 한지 몇 달 돼서 까먹었어. 그쵸?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거는 내신에 맞는 방식이에요. 왜? 내신은 그 과목의 그 부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건 내신을 위한 방식이지 수능을 위한 방식이 아니에요. 진짜 수능 전문가들의 수업을 들으면 절대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거 하나를 배웠을 때부터 이미 이 개념에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갑니다. 끝까지 다. 계속 반복으로 뒤집어 씌워서 갑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나온 결과물이 지금 다 올해 수능에서도 작년 수능에서도 매년 제 학생들은 바로 연락이 와서 선생님 저 몇 점인데요. 몇 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망했어요. 이런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밑에서 확실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아래에서 탄탄하게.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신세계 개념 강좌를 할 때도 아래에서부터 끝까지 다 보여줄 거고요. 신의 한수 문제풀이가 들어갔을 때에도 또 끝까지 다 보여줄 겁니다. 계속 우리 친구들이 반복으로 알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파이널은 당연히 그럴 거고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겨울방학에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는데 수원수투 미적을 진행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다 하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이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거를 앞에 개념부터 하나하나 연습 문제 모든 거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수능 실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에 진짜 필요한 거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 쪽에 조금 더 많이 초반엔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또 미적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학교들이 이제 미적이 내신으로 들어가죠. 3학년 내신으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미적을 시작할 때 하고 나면은 다시 3, 4월에 들어갔을 때 미적이 또 애들이 또 그 반응이 또 나와요. 이거 또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수원 수투하고 미적이 뒤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수투의 개념을 완전히 완벽하게 깔고 미적이 들어가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원 수투 그리고 그 위에다가 미적 쌓아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를 계속 올해 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따라오기에 충분히 가능한 양이고요.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도 정말 무리하게 말도 안 되게 무리하게 내지 않아요. 과제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낼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풀고 끝내라 아니고 확실하게 피드백 다 할 겁니다. 확실하게 피드백 다 할 거니까 아마 학생들을 보내주시면 알 겁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이 사람이 왜 대치동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왜 강남대성의 초상위반 클래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학생들이 제일 먼저 알 겁니다. 그래서 맡겨주시면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